이 영상은 주식을 알게 되면서 겪어야 했던 좌절과 번민의 시간들, 그리고 뼈저린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적은 실제 체험담입니다. 고난을 딛고 성공한 얘기는 아니지만 때론 나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저 스스로를 다그치고 정신무장을 다지기 위해서 일기장에 적어둔 내용을 토대로 얘기해 볼게요. 담담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제2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바닥을 박박끼고 있는 나에게도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핵심 수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했었다. 하지만 질투의 여신은 승승장구하던 나의 발목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던가. 다름 아닌 주식이란 마녀의 발목이 잡혀 빚진 운덩이처럼 불어나자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직장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자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하였지만 신용불량자란 꼬리표는 내 발목을 내내 붙들고 늘어졌다. 눈만 뜨면 생활정보지를 뒤적거리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주방보조 남면 나이 불문 숙식제공 보수 80만원 지급이란 광고를 보고 부산의 모 음식점을 찾아갔던 것이 노가다의 첫 시작이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 30까지 손이 부르틀 정도로 식판 닦으면서도 무언가 일을 하고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데 오래 있어 달라던 주인 내외가 한 달도 채 안 될 무렵 나이 젊은 사람을 면접 보더니 그날로 미안하지만 나가달란다.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밤중에 쫓겨나다시피 짐을 꾸려야 했다. 이번엔 내 장사를 해 보자 싶어 보수로 받은 돈으로 리어카와 빵틀 굽는 기계를 장만해서 무작정 하동으로 내려갔다. 하동시의 버스 정류장 부근 장터 한켠에서 리어카 장사를 시작했다. 근데 장사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모양이다. 기존 노점상들의 텃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좋은 자리도 못 찾고 인적이 뜸한 곳에서 간신히 자리 잡아 그런지 하루 매상이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날이 훨씬 많았다. 하루 15만원어치 이상 팔아야 6만원 남짓 떨어지는데 겨울 지나 봄 기온이 돌아오니 빵장사는 더욱 매상이 떨어져서 하루 매상이 5만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빵장사를 그만두고 리어카를 동네역기 기둥에 붙들어 매놓고 몇 날 밤을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때우거나 물배로 채우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동읍내 모다방에서 운전기사를 구한다고 누가 귀뜸해줘서 주인네를 찾아갔더니 이것저것 내 신상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다. 대충 얼버무리고는 그날부터 월 100만원 받기로 하고 다방 운전수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다방이 말로만 듣던 티켓 다방이었다. 모텔에서 커피 배달 주문 들어오면 다방에 고용된 아가씨를 차에 태우고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1시간가량 차 안에서 마냥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만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다. 20서너 살 보이는 내뜬 모습의 아가씨. 그녀들에게서 성적인 매력이나 호기심 같은 생각보다는 알지 못할 아련한 아픔 같은 것이 느껴진다. 어찌 보면 내 조카뻘 처자들인데 어쩌다가 모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상상하기도 싫어진다. 티켓다방 아가씨 실어 나르면서 고짜한 삶을 연명해야 하는 내 자신이 한편으론 한심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정말 싫어진다. 그렇지만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막상 다른 일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방이 가로막힌 벽을 암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났을까. 다방에서 주인네가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인네는 오토바이 분실 책임을 내게 덮어씌웠다.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오토바이를 방치한 건 자기네들이면서 애꿎게도 내게 분풀이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슨 지네들 하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가. 빌어먹을 하루 온종일 꾸중에 가까운 잔소리를 들은 터라 심기가 무척 불편하였다. 속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솟구친다. 그래, 여기서 벗어나자. 이참에 그만두어야 한다.
나 오토바이 가격이 얼마요? 쥔네. 살 때 130만원 정도 줬는데 1년도 안 탔어. 나 그깟 오토바이 한 대 잃어버린 것 같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하루 온종일 그렇게 닦다라는 거요. 키우는 강아지라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요. 오토바이 가격 100만원으로 잡고 내 월급에서 공제하시오. 그리고 운전은 그만두겠소. 난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곤 두 번 다시 그 다방을 찾아가지도 그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았다. 1편 제2부 구사일생 다시금 빈털터리가 되었다. 수중엔 달랑 5만원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젠장 맞을 승질머리는 있어가지곤 좀 숙일 땐 숙이지 않고선 그래봤자 내 손엔 깡통뿐이잖아. 아니 무슨 소리. 내 아무리 힘들고 어렵기로소니 내 자존심마저 팽개칠 수 없지 않나. 내 머릿속엔 두 가지 양심이 서로 자기 주장 내세우며 팽팽히 맞선다. 그래도 난 결국 내 판단과 선택이 옳았다고 자위한다. 그러나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 가끔 들르는 식당 주인 내외는 항상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같았다. 다방 운전수 일을 그만둔 것을 알고는 내일처럼 걱정해 주셨다. 일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식당 일을 같이 해볼 마음이 있느냐고 한다. 월 100만원은 챙겨주겠다고. 가뜩이나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릴 겨를이 없이 당장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그 식당에서 할 일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일이었다. 속칭 짠게 배달이라든가 짠게 배달이면 어떠하리.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었다. 열심히 일했다. 배달뿐만 아니라 주방보조에 각종 힘들고 굳은 일을 몸서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떠오르는 잡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그 집에서 딱 1년만 고생하기로 하고 종잣돈 1천만원을 목표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다. 배달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점심 식사 때면 주문이 몰려드는 통에 오토바이 앞뒤 칸에 음식을 가득 싣고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 코스를 갔다 와야 한다. 그러다 보니 어지간하면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과속도 다반사다. 자연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토바이 운전대 잡을 때마다 맘속으론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라고 긴장의 연속이다.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무렵 짠게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비오는 날 배달은 정말 신경이 무지 쓰인다. 우비 챙겨 입고 오토바이 달리면 헬멧 사이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눈앞의 시야를 가린다. 그날 목적지에 거의 도달하여 커브길에서 고여있는 빗물 때문에 타이어 앞바퀴가 미끄러지면서 2m 깊이 뛰는 배수로에 오토바이와 함께 그대로 쳐 박히는 사고를 만나고 말았다. 처박히는 순간에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허앙. 높이 2m 넓이 1m 남짓되는 콘크리트 배수로였는데 정말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 몸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짠게 배달통만 약간 부서지고 음식이 쏟아진 것 외에는 오토바이도 백미라만 약간 손상되었을 뿐 크게 부서진 데가 없이 말짱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얻어 오토바이를 배수로에서 끌어올리고 나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말 그때 전혀 외상 없이 무사했던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 식당에서 몇 개월째 접어들면서 배달 일에 익숙해져 갈 무렵 또 한 벌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다. 그늘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사방에 어둠이 깔려드는 무렵에 음식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배달 나가기가 싫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일과 끝나기까지는 배달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식을 무사히 배달해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읍내로 진입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 멀리서 갑자기 불빛이 눈앞에 번쩍하는가 싶더니 허앙. 엄청난 충격 파동이 내 몸에 밀려오는가 싶더니 난 허공을 10여 미터 날아올라 아스팔트에 떼굴떼굴 나뒹굴어 떨어졌다. 눈앞에 캄캄해 온다. 눈을 떠야 하는데 앞이 안 보인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가 싶더니 사방이 고요하다. 정신을 잃은 것이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다. 오른쪽 무릎 관절 부분이 파열되어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수술이 진행되었던 모양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의사 선생님은 정신이 겨우 든 내게 오셔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대충 설명하시면서 정말 당신은 끈질긴 천원을 타고났네요. 하신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와 상대편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는데 내 몸이 승용차 범퍼에 직접 부딪혔더라면 직사했던지 아니면 앞가슴 완전히 내려앉았을 거라면서 무릎 관절 부분 상처 있긴 했지만 피해는 이상이 없어 1에서 2개월 정도 치료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신다. 잠시 후 식당 주인 내외가 내 병실로 오셔서 몸이 그만하기 천만다행이라며 사고 낸 차량은 뺑소니를 내고 달아나 경찰에서 추적 중에 있다고 전하신다. 젠장,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온다. 기왕에 박치기 하는 거 잘 나가는 벤츠하거나 박치기 하지 않고 허허, 진내는 농담삼아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순간만큼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한 달 보름가량 병원 신세 지고 퇴원하긴 했지만 결국 그 사고 여파로 몇 개월 벌어놓은 돈은 병원비로 거의 다 털리고 말았다. 더군다나 그 식당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은 자의반 타의반 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사이 식당 주인 내가 배달할 일꾼을 이미 채용해서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비가 내린다. 빗물은 눈물이 되어 내 가슴속을 타고 흘러내린다. 난 어디로 가야만 하나. 제3부 노숙자가 되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섬진강가에 나갔다. 이윽이 흐르는 강물은 세상 번뇌에 온통 사로잡힌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몇 개월 사이 나에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직장도 떨어지고 단란하던 가정은 파괴되어 흔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친구도 선배도 후배도 연락 두절하고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난 여기 낯선 땅에 있는 것일까?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가? 모든 것이 주식이란 마녀를 깊이 알게 된 이후의 변화인 것이다. 주식을 알기 전에 나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여자의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사랑스런 딸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다. 직장에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동료 후배들로부터도 신뢰와 믿음을 주는 모범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 내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주식은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초토화시켜버린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학대해봐도 내 앞의 현실은 변한 게 없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실의 난관을 헤쳐나갈 묘안이 없다. 어떻게 이 난관을 탈출할 것인가? 하동에서의 생활은 실패다.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곳을 떠나자. 일자리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울이 나을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하동을 떠나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울은 이전에 첫 직장 생활하면서 8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어 그리 낯설지가 않았다. 서울에 도착하여 이곳저곳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는데 신불자란 제약과 나이 제약이 번번이 발목을 잡는다. 서울에 올라올 때 수중에 10여만 원 있었는데 며칠 동안 일자리 구하느라 돌아다니며 경비 쓰고 하다 보니 수중엔 달랑 3,500만 남아 있었다. 위기의식이 느껴졌다. 날이 어둑어둑해져 오는데 남은 돈으론 여관방에 잠잘 수도 없다. 찜질방도 5,000원은 가져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닌길이 며칠째 하루 한 끼만으로 버텼더니 허기가 나고 현기증이 핑 도는 것 같다. 배가 무지 고프다. 남은 돈으로 저녁 식사 한 끼 때울까? 아냐, 내일 하루 더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데 교통비로 남겨둬야 한다. 배고픈 걸 꼭 참기로 했다. 잠은 어떻게? 혼자 이런저런 고민에 사로잡혀 거리를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서울역 부근에 이르렀다. 밤하늘의 별이 초롱초롱한 것을 보니 밤이 어지간히 깊어진 모양이다.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긴 의자에 몸을 비스듬히 누워 잠을 청했다. 잠이 오질 않는다.
마지막 기차도 도착하고 새벽 2시 무렵되니까 영무원들이 역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역대합실에서 쫓겨나다시피 역전 광장으로 나왔다. 역전 부근에 배회하다가 피로가 몰려와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근처에 신문지 뭉치를 몇 장 주워 들었다. 그리곤 역서 계단 입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신문지를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자리에 누웠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내 쪽을 힐끔 쳐다보는 눈길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노숙자란 단어가 스치고 지나갔다.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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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자. 내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구나. 내가 노숙자라니.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역사 부근 노숙자들이 거적대기 깔고 누워있는 모습 보면 난 혼잣말처럼 저런 쓰레기들은 모조리 태평양 깊은 바다에 끌고 가서 쓸어버려야 해. 이렇게 비아냥댔었다. 사지 멀쩡하고서도 노숙자 행세하는 인간들이 도저히 이해도 동정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바로 2년 후 내 자신이 바로 그 인간 쓰레기 노숙자가 될 줄이야. 만감이 교차한다. 서글픔이 몰려온다. 나의 감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줄기처럼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다. 정말 그 순간의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난 영원히 나고자여 노숙자로 살아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바로 오늘 24시간 이내에 아무 일거리라도 잡지 못하면 난 정말 끝장이란 생각에 이르지 알 수 없은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했다. 차가운 아스팔트 기온에 떨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더욱 떨었다. 밤이 빨리 새기만 기다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 같더니 사람들의 통행이 한층 많아졌다. 시간은 새벽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신문지를 걷고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나서 문득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선 휑한 얼굴의 한 산내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거울 속 사내의 두 눈빛은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도끼와 광기로 불타는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4부세 둥지를 트다. 사방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원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로 발행된 생활정보지를 몇 장 꺼내서 9일란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직업소개소가 눈에 띄었다. 발길 닿는 대로 소개소 안으로 찾아 들어갔다. 직업을 구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직업소개소장이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중국 교포 아니냐고 묻는다. 초라한 행색이 중국 조선족 교포로 보였나 보다. 주민증을 제시하였더니 그제야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고 물어본다. 숙식 제공되는 일자리면 뭐든 하겠다고 하였더니 한참 서류를 뒤적이다가 돼지 농장을 소개한다. 난 어릴 때부터 돼지에 대한 극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못하는 데다가 돼지를 재료로 한 햄, 소시지, 부대찌개 같은 것도 먹지 못한다.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쳐다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돼지 농장밖에 갈 곳이 없다니. 소개소장은 돼지 농장에 갈 거냐고 내게 재차 묻는다.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낼 거라고 한다. 대기석에는 나 말고도 4명이 초조한 표정으로 일자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순간 번민한다. 어떡하나. 하필이면 돼지 농장이다냐. 사슴 농장 같은 데는 없나. 이런. 내 이놈 아직도 배가 덜 고팠구나. 당장 굶어 죽을 판의 돼지 농장이면 어떻다고 투정 부리는 게냐. 바로 간밤에 차가운 아스팔트 노숙의 악몽이 나의 뇌리를 세차게 때리면서 준엄하게 꾸짖는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무조건 일하겠다고 했다. 소개소에서 일러준 약도대로 돼지 농장을 찾아갔다. 그날부터 경기도 고양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되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돼지 농장에 도착하여 곧 인사 담당자를 만났다. 인사 과장은 내게 입사 서류를 내밀면서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라고 한다. 조그마한 개인 농장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코스닥에 상장까지 된 회사에 소속된 돼지 농장이었다.
서류의 월급에 관한 사항에서 나는 일순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급여는 통장으로 자동 이체토록 되어 있었고 은행 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 순간 신불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나로서는 또 한 번의 암초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어떡하나. 난 당시 내 명의로 예금통장 거래 못하였기 때문에 아는 후배한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갖고 있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난다. 짐작해야 한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한다. 넘어서는 방법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묘수를 잡기 위해 골몰하다 보니 메모리에 과부하가 걸린 것처럼 열이 나기 시작한다. 나의 머뭇거리는 모습을 흘낏 쳐다보던 인사과장이 내게 다가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그래, 정면 돌파하는 거다.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하자. 나보다 3살 정도 젊은 인사과장은 이해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공무원 출신이란 점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불자가 되어 내 명의로 월급여를 수령할 수 없어 고민 중인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도움을 청했다. 그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본사의 급여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상의하더니 후배명의 통장으로 급여이체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타인명의 급여이체 받으면 회사의 정식 직원은 될 수 없고 일용직 노동자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것은 분기별로 나오는 보너스와 각종 수당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 좋다. 일용직이라도 어디냐. 우선 당장은 살아남아야 한다. 굳어졌던 내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순간이었다. 숙소를 배정받고 개나리 보찜을 풀고 나서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농장은 1만 평도 더 되어 보이는 부지에 양돈 돼지수도 1만 여두는 넘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였다. 그날 점심 배식 때 식당에서 먹는 밥맛은 정말 꿀맛 같았다. 다행인 것은 식사 메뉴에 돼지고기 음식이 별로 많지 않았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다. 하하.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은 각 돈사를 돌면서 양돈 업무를 객관적으로 숙지해 나가기 시작했다. 빠른 적응을 위해서 노트에 일일이 업무 일지를 메모하고 중요사항은 체크해 두었다. 돈사는 종부사, 분만사, 미육사 3개의 돈사로 나눠 있었는데 종부사에서는 10개월 이상 자란 돼지를 교배 붙이는 곳이었고 분만사는 분만한 어미 돼지가 출산할 때까지 관리하는 곳이었고 기육사는 젖된 새끼 돼지들을 사육관리하는 곳이었다. 분만사는 3개 돈사 중에서 비교적 근무 여건이 좋아 현장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곳이지만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해 있었다. 인사과장 겸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윤 과장은 나를 좋게 봤는지 1주간의 수습기간이 끝나고 내게 분만사 근무를 지시했다. 분만사는 새끼 돼지를 출산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첫째 임무로 삼았다.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돈사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을 깨끗이 치워내고 손수레를 이용해 배설물들을 야적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다. 어미 돼지들의 임신 기간은 3개월 보름가량 되는데 분만사에 입고되는 순서대로 1년 번호를 등에 빨강 매직 잉크로 써놓고 출산 예정일도 표시해둔다. 어미 돼지가 출산하는 날은 대단히 중요한 날로서 분만사 직원들은 사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어미 돼지가 자연 분만 못하게 되면 분만사 직원이 자궁에 손을 집어넣어 자궁 속에 든 새끼 돼지를 끄집어내는데 처음에는 정말 헛구역질 날 정도로 보기만 해도 비위가 틀어졌지만 가지 남들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해 하는 오기로 나도 두 눈 질끈 감고 팔뚝까지 옷을 걷어붙이고 어미 돼지의 자궁 속 깊이 손을 집어넣어 새끼 돼지를 강제 출산유도 하는데 성공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의 탯줄을 가위로 잘라주고 태반에서 묻은 피투성이 상태의 이물질을 투법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통상 3시간 이내에 8에서 12마리 정도의 새끼 돼지들을 출산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출산할 때마다 뒤처리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이 바쁜 시간들이 지나간다. 며칠 정도 지나 새끼 돼지의 형태가 갖춰가면서 새끼 돼지들이 어미 돼지 품에 고나게 잠이 든 모습은 정말 귀엽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돼지 새끼지만 생명의 존엄성은 정말 신비했다.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토록 역겹고 싫어했던 돼지가 궁지에 내몰린 나를 지켜주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암튼 그 이후로 돼지 새끼들이 강아지 못지않게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제오브 제기전. 돼지 농장에서는 개인별로 숙소를 제공하였는데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가건물이지만 평수가 2평 남짓되고 겨울철엔 방바닥도 뜨끈뜨끈할 정도로 보일러 시설이 잘 되어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돼지 농장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1년하고도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이젠 어느 정도 농장일에도 적응되고 심신도 차츰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식으로 재기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일과 마치고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인사과장에게 부탁하여 인터넷 회선을 연결하고 중고컴을 사서 인터넷을 접속했다. 그때부터 재기에 대한 집념을 더욱 불태우면서 주식 이론을 처음부터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내 주특기는 원래 세력주 따라잡기, 상한가 따라잡기였는데 시장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으려면 데이트레이딩을 완전히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데이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서 밑줄 쳐가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 실전 투자는 하지 않고 눈팅으로만 시세 흐름을 읽어내고 내가 아침 장 시작 전에 예측한 것과 실제 장마감 우주가 흐름이 일치하는지 비교 검토하면서 가상훈련을 착실히 해나갔다. 하루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으로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어도 저녁 시간 컴 앞에 앉아 주식 관련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내게 있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회사에서 내부 방침으로 돼지 농장을 폐쇄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모 건설업체에서 돼지 농장 부지를 인수하여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것이었다. 3년 정도만 돼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3천만 원 정도 목돈 만들려고 내심 계획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돼지 농장에서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정든 농장 식구들과 이별하고 서울로 나와 고시원을 얻었다. 그동안 월급 받아 꼬박꼬박 모아둔 돈이 1천만 원 조금 넘게 있었다. 그래, 이 돈으로 재기전을 펼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후배 명의로 키움 계좌를 개설하고 1천만 원을 과감하게 베팅했다. 난 데이트레이딩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뒤 계좌는 완벽한 깡통으로 변하고 말았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또 한 번의 좌절을 겪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내 일기장에 참담한 심경을 담았다. 갑갑하다. 잡힐 듯 말 듯 갈 길은 먼데 내 앞엔 거대한 운명이란 탱크가 나를 사정없이 짓뭉개려 한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어김없이 또 다른 탱크가 나타난다. 바닥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밑바닥을 박박 기어야만 하는 걸까? 어둠의 터널 그 끝은 어디쯤일까? 힘들다. 사는 게 다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젠장 누굴 탓하리? 자네 스스로가 선택한 길 아니었던가? 살고 싶다 살아남고 싶다.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내 운명이여. 일어나라 넘어지고 또 짓밟히더라도 기필코 일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 앞엔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싸늘한 죽음뿐인 것을. 제6부 어느 고수의 편지. 처음 며칠간은 매매 원칙에 따라 비교적 안정된 매매 감각을 유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횟수가 거듭되면서 초심을 잃은 것인지 적시의 손절 타이밍을 놓치고 단시간에 치명타를 입자 일을 만회하겠다는 복수심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거듭되는 손실의 연속. 결국 계좌는 불과 5일 만에 깡통으로 몰리는 결과를 그토록 오랜 세월 주식이란 놈을 알게 된 악연으로 고통의 세월 속에 오랜 세월 절치부심하며 모은 마지막 종잣돈이었는데 너무나 허탈한 마음에 많은 자실. 난 다시 날 수는 없는 걸까.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자부하였건만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추락하고 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에 근본 원인이 있는 걸까. 그토록 마음의 절제심을 키우기 위해 오랜 인고의 세월을 인내하며 또 인내하였건만 단오일의 격전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네요. 이런 기록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지만 내 종아리를 후려치는 심정으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뜻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록을 남깁니다.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마음에 방황했지만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훗날을 기약하면서 다시금 생업을 찾아 나설 겁니다. 지금은 분노를 삼키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쓰라린 고통을 한편의 추억으로 회상하며 환하게 웃을 날이 오겠지요. 아래 편지는 1000만원 베팅하다 1개월도 안 될 깡통으로 내몰려 참담한 심경일 때 저에게 보내온 제야고수 두 분의 편지입니다. 컴에 저장해 두고 틈틈이 음미하는 내용들인데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옮겨보겠습니다. 편지입니다. 전 아직 성공했다고 할 만큼 말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고수도 아닙니다. 다만 이 한 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도 그조입니다. 전 20대를 거의 힘든 객지 생활로 보내고 28살 후반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과 무수한 객지 생활에 전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번 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피 같은 돈을 다 날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객지 돌아다니면서도 주식책을 수십 권을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나서 이만하면 충분히 준비했다 하고 뛰어들었었는데 말입니다. 중략,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가혹한 현실에 참담한 마음이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이루고 계신다면 2중 3중의 고통의 연속이실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 매일 드리는 것은 님에게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현재 님에게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아니라도 주변의 각종 사이트에 고수님들의 더 좋은 양질의 자료들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게 문제일 정도로 말입니다. 해서 님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맨 몸뚱아리로 번 티와 땀이 서린 3천만원이 거의 깡통 직전이 계좌 37만원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마음가짐이 진정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답장드립니다. 될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답장드립니다. 이게 바닥이 나면 난 목숨을 끊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힘든 객지 생활하면서 땅바닥을 기는 삶을 살기는 싫다.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이 돈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너무 조금 남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 지금부터는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계좌는 단돈 1,000원이라도 줄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플러스 내지는 정 안 되면 어제 그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제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날이 쪼그라든 계좌로 고통받으면서 고통을 잊으려 끊임없이 피워댄 담배, 소주를 거의 매일 마신 내 몸. 어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선 몸부터 추스리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1시간씩 매일 달렸습니다. 이렇게 며칠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뿐해지면서 머리도 맑아지더군요. 이어서 매매할 때도 초조하거나 불안감,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더군요. 매매가 끝나면 거의 매일 달리기를 하며 몇 달을 보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그런지 맑은 머리로 매매도 그전보다 훨씬 잘 되더군요. 달리기가 실증이 날 때쯤 저의 계좌는 몇 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왕복 4킬로의 산을 장이 끝나면 거의 매일 올라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마음도 정리하고 매매 기법도 되새기고 컴퓨터 앞에서 기법을 공부하고 할 때보다 훨씬 정리정돈이 잘 되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지더군요. 몇 달이 가자 다시 계좌는 몇 배로 불어나서 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산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를 시간에 차트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좀 있으면 1억, 10억을 벌 날이 멀지 않겠구나.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바로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내 매매 기법이 있다. 바로 자만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후 내 계좌는 5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계좌를 보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의 확실한 매매 기법들은 과연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산을 올라간 지가 또 달리기를 한 지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모처럼 만의 산행이어서 그런지 꽤 힘이 들더군요. 한 발 한 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해서 계좌를 불릴 수 있었던가를 말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알았습니다. 바로 마음속의 욕심을 비웠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매 기법은 욕심을 비워야 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모든 실패의 원인인 내 마음속의 욕심 덩어리를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욕심 덩어리들아,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라. 사라져라. 다시는 내게 오지 말아라. 욕심을 버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차분한 마음,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 장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등등. 그리고 그것들이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주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후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나의 최초 원금을 모두 회복하고도 더 수익을 내고 있는 계좌가 되었습니다. 6편 이어서 지금은 욕심부리지 무리하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정도의 일당만 벌려고 노력합니다. 조급함은 자신에게 반드시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죽고도 계속 될 테니까요. 시간은 많습니다. 현재의 님의 상황은 매매 방법이나 기법에 대한 이론들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몸을 추스리시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고 난 후에 또는 주변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기법도 공부하시고 매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자제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 편지. 몇 번을 망설이다 글을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우선 절대로 희망을 저버리지 마세요. 제가 님의 일지를 몇 번 보았는데 훌륭한 매매 감각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전 지금도 멍하네요. 왜 그렇게 되셨는지. 일전에 님께서 대화방에 들어오신 거 기억합니다. 그때도 님에게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절제심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일지가 올라왔을 때 무척 반가웠고 마음속으로 응원하였습니다. 잘 되실 것 같다는 예감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허탈하네요. 정말 피 같은 돈이라 하셨는데 아마 원인은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님께서는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님에게 잠시 맘을 추스린 후에 소액으로 다시장에 복귀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시장에서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단지 매매 금액과 횟수의 조절, 공격적으로 임할 것인지 보수적으로 임할 것인지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매매 금액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맘을 추스려 종자돈 200만원만 마련하시고 그걸로 100만원짜리 계좌 2개를 만들어 보세요. 종자돈 만드시는 동안 절대로 시장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가상 매매를 통하여 매일 성공 실패를 복귀하시고 그 속에서 성공한 매매의 공통점을 찾아 님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도움이 되실지 100만원짜리 계좌로 3개월 동안 버텨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수익을 내려 하지 마시고 손실을 줄이려 노력해보세요. 절대로 수익 내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저절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월간 단위로 일정 기간 수익이 나기 전에는 또 다른 계좌는 건드리지 마세요. 100만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익 모델을 발견하고 원칙을 지키시면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에서 다시 살아나시길 희망하며 저의 고민이 님에게 독이 아니라 희망으로 자리 잡으셔서 꼭 다시 허lun을 앓으시기 바랍니다. 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7부 노가다판으로 뛰어들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잘 나가다가 막판 5일에 깡통으로 치닫고 말다니. 다시금 빈털털이 신세다. 젠장. 깡통을 수도 없이 당해봐서 내성이 생길 법도 하건만 역시 깡통 맞을 때마다 신경성 의우양증이 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3시간 간격으로 마치 송곳으로 찔러대는 것 같은 통증이 올 때마다 배를 부둥켜 안고 길바닥에 주저앉곤 한다. 심신이 완전 망가져 있다.
이러다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 정말 주식이란 너무 정복할 수 없는 마의 장벽인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할 정도로 승부근성이 강한 나를 초토화시키고 완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는 주식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린다.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나. 그렇지만 주식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심불이란 족쇄를 해결하기까지는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인다. 또한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잃어버린 내 젊음과 재산,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되찾을 길이 막막하다.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포기는 없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는 없다고 그렇게 마음 다잡으면서 우선 건강을 추스려야 했다. 무슨 일이든 손에 닥치는 대로 부딪혀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생겨 우러병이 도질 것 같았다. 무슨 일을 찾아야 하나 생활정보지를 뒤적인다. 문득 인력자보집 일당 7만원 당일 지급 일한 구인 광고에 눈길이 갔다. 건축 현장 노가다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노가다꾼들 거칠고 깡패들도 많다던데 그런 소굴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 그때 지난번 서울역전 앞에서 노숙하던 악몽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서울역 바닥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용기를 내자 광고를 낸 용역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신체 건강하면 되니까 무조건 일 나오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5시경에서 용역 사무실에 나갔다. 사방은 아직도 어둠이 걷히지 않았지만 사무실엔 일 나온 노가다 꾼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일자리를 배정받아 처음으로 묘가다 현장에 투입되었다. 기존 건물, 증축 공사 현장이었는데 미장 기술자 뒤를 거들어주는 일이었다. 미장 기술자는 내게 대뜸 반말투로 오이, 3월에 개화한다. 주변을 살펴보니 30m 전방에 모래가 있고 그 반대편에 시멘트, 호대가 쌓인 것이 보인다. 3월에 뭐지? 모래는 알겠는데 한참 고민하면서 멈칫거리니까 미장공이 3월에 개오라니까 뭐하고 있어? 하고 역정을 낸다. 에라 모르겠다. 모르면 물어야지. 묻는 건 수치가 아니다. 나, 미장 아저씨, 3월에가 뭔데요? 미장공, 에요. 이 친구 노가다 한 번도 안 해봤구만. 저기 모래하고 시멘트 보이지? 모래하고 시멘트 섞은 거를 3월에라 하는 거야. 나, 네. 그러면 모래하고 시멘트 비율은 어떻게 해요? 미장공 모래사 시멘트 일로 하면 돼. 젠장, 가르쳐주는 거는 좋은데 지가 날 언제 봤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짓이야.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아니 꼽지만 참아야지 별 수 있나. 미장공이 알려준 대로 사모래를 만들려면 시멘트 포대를 30여 미터 떨어진 모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근데 이동우 시멘트 포대가 돌덩어리처럼 무겁다. 젠장 현직 공무원 시절엔 운동 꽤나 열심히 해서 몸이 상당히 탄력있고 체구에 비해선 힘 꽤나 센 편이었는데 지난 세월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몸과 마음이 삭을 대로 사가 있었던 것이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시멘트 포대를 모래 있는 곳으로 옮겨놓고 삽질을 시작했다. 근데 삽질 또한 장난이 아니다. 한 50번 삽질하고 나면 허리가 휘청한다. 에고 돈 벌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겨우겨우 그날 하루 일과를 마쳤다. 미장공은 일당으로 8만원을 건네주더니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일 마치고 나서 소개비를 계산해 주기 위해 용역 사무실에 들렀더니 용역 사장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나에 대해 미장 기술자가 일 못한다고 사무실에 고자질한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용역 사장이 한마디 한다. 사장 공공씨, 나 좀 봅시다. 아니, 일을 어떻게 했길래 앞으로 그런 사람 보내지? 말라는 말이 나오나 일 좀 제대로 할 수 없나? 나, 사장님, 솔직히 노가다는 처음입니다. 한 달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응해서 2번 다시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난 노가다 현장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부터 시작했다. 미장 시멘트와 모래 버무린 것을 벽에 바르는 기술, 조적 벽돌 쌓는 기술, 데모도, 귀실 봐주는 조공 사모래, 모래와 시멘트를 일정 비율로 배합한 것, 따로 새로 만든 것으로 해체 작업에 사용하는 연장, 우엄마, 커다란 망치, 역시 해체 작업에 사용되는 연장, 반생이 건설 현장에서 무게 나가는 물체를 묶을 때 사용되는 철사 같은 것, 가타 반생이 등을 잘라낼 때 사용되는 커팅 기계,
삽보도, 건물 층계 사이를 지지하는 쇠 파이프 형태의 지지대, 폼 콘크리트 타설 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로 세로 일정 규격의 판넬 같은 것, 다루키 길이 4m 정도의 얇은 나무, 투바이 길이 4m 정도의 다루키 2배 되는 나무, 오빗기 길이 4m 정도의 투바이 2개 합친 두께의 나무, 야리 길이 어떤 일을 자기 책임하에 시간 앞당겨서 끝내는 것, 나라시 물건이나 땅 등을 평탄화하는 작업, 한마디를 전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벽 등을 해체 시 사용하는 연장, 공구리, 콘크리트 타설 작업 기타 등등. 현장 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용어 만나게 되면 빠뜨릴 쓰라 메모지에 적어서 집에 와서 노트에 정리해 갔다. 일주일여 지났을 때는 다리 종아리에 근육이 뭉쳐졌는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갈 때 근육통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렇다고 하루 빠지게 되면 용역서장 눈밖에 벗어날까 싶어서 이를 악물고 꼭 참았다. 현장에서도 남들이 삽보도 2개를 기본으로 나르고 있을 때 난 일부러 3개씩을 어깨에 메고 남들이 폼 1장씩 나를 때 난 2장씩을 날랐다. 그리고 동작을 민첩하게 움직이려 애썼다. 그렇게 보름여 시간이 지났을까 용역소장은 새벽 출력 시간에 나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공공씨 요즘 어때요? 할만해요? 어제 일려 갔던 현장 있죠? 어제 3명 나갔는데 오늘은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데 공공씨만 보내달라네요. 오노가다꾼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역시 세상엔 공짜는 없는 것 같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현실이 중요한 것이고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난 지금 당장은 노가다꾼이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노가다꾼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일당쟁이 자부에 불과하지만 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프로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앞으로 다른 더 큰 일을 하게 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노가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난 스스로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다. 남들이 힘들다고 쉴 때도 난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였더니 몸도 어느새 일에 적응하였는지 같은 물건이라도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그전 같으면 시멘트 한 포대 나르는데도 무척 힘겨웠는데 이젠 그 자리에서 시멘트포를 번쩍 들어 어깨에 바로 들어 맺힐 정도로 힘과 요령이 생겨난 것이다. 휴, 삽질 역시 처음에 50번 삽질하면 1분 허리 펴고 하던 것이 이젠 1000번 삽질해도 무리를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노가다 일 역시 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힘이라도 어떻게 쓰는 여부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들은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곤 한다. 사실 요즘만 같아도 나처럼 노가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용역 사무실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강북 쪽에 건축 붐이 일어나서 한 집 건너 신축 내지 증축하던 터라서 일꾼이 턱없이 모자란 탓에 나 같은 생초짜 노가다꾼도 시쳇말로 묻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제8부 눈물 젖은 빵. 노가다 일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 요인이 많다. 현장 주변에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쇠붙이나 못 등이 널려 있어 언제나 사고를 당할 위험이 많다. 특히나 노가다판에 적응 안 된 초보일수록 다치는 확률이 높아진다. 초보 운전자가 사고 잘 나는 이치라 할까. 손수레 리어카의 짐을 잔뜩 싣고 내리막 언덕길에서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의 중심을 잃고 자빠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고, 물이 고인 지하층에서 장화신고 작업하다가 대못을 잘못 밟아 발바닥에 못이 깊숙이 박혀 일주일간 병원 신세 진 적도 있고, 용접 기술자 뒤질 봐주다가 용접 불꽃에 하루 종일 눈이 노출되어 사흘 동안 눈에 진물이 나면서 눈을 뜨지 못하여 방구석에서 꼼짝 못하고 장님 신세가 되기도 하고, 하체 작업하던 중에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손등에 떨어지면서 손을 크게 다치기도 하고, 유로폼 쌓아둔 것을 해체하던 도중품 무더기가 무너지면서 폼에 깔려 압사하기 직전에 또 다른 유로품 더미가 쏟아지는 폼을 막아주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래도 인명지천인지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것은 아마도 내가 앞으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말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건설 노동자들 같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노가다 일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었다. 노가다 판에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역 부리는 사람들은 일당쟁이 잡부들을 사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일하는 기계나 부리는 하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노가다꾼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나이 불문하고 어이 하는 반말투가 다반사다. 특히 난 얼굴이 동안인데다가 나이에 비해 외모가 무척 젊어 보여서인지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H건설에 일하러 갔는데 그곳 작업반장은 우람한 체구에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거칠기 짝이 없었다. 반말 듣는 거야 완성이 돼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인데 인격적인 모욕은 정말 참기 힘들었다. 공사장마다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작업반장은 내일부터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대신에 일당의 식사 비용을 계산해 준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일하러 현장에 나갔는데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기에 배가 무척 고팠다. 근데 작업장 부근 테이블에 빵 2개가 있었다. 누군가가 빵을 먹지 않고 남겨둔 모양이었다. 여름철이라 하루 이틀 지나면 빵이 부패돼서 쓰레기통 속에 들어갈 텐데 배고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빵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업반장이 득달같이 나 있는 쪽으로 달려오더니 아니 XX야 그 빵을 왜 처먹고 있어. 우리 직원 먹을 건데 하면서 마치 지 새끼 나무렇듯 욕설을 퍼붓는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에 빵 누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그리고선 바깥 도로변 가게로 가서 빵이라도 사서 먹으려 나갔는데 뒤따라 나오더니 도로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데서 재차 욕설을 해댄다. 참자, 참아야 한다. 가게에서 빵을 사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작업반장은 또다시 내게 다가와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욕지거리를 해댄다. 한 번, 2번, 3번. 거듭되는 아나무인격의 욕지거리에 내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다. 참다 못해 한마디 내뱉는다. 작업반장님 그 빵은 누가 버린 거로 잘못 알고 먹으려 한 거라고 사과 드렸는데 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렇게 반말짓거리로 욕설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는 뭐 너희 XX 지금 뭐라고 했어? 이 XX 지금 나한테 따지고 달라드는 거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하고 고함치더니 대뜸 내 멱살을 잡아 흔들고는 작업 현장 안쪽 구석 진 곳으로 개끌듯이 질질 끌고 갔다. 주변에는 같은 노가다꾼도 엿보고 있었으나 덩치 크고 험상궂은 작업반장의 위세에 눌려서인지 아무도 그를 제지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주먹으로 내 얼굴을 수차례 내려쳤다. 눈언저리가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다. 빵 조각 하나 먹으려다가 도둑 취급받고 얻어터져야 하다니 일순간에 분노가 솟구친다. 작업반장은 내가 분노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자 더욱 화가 돋았는지 이번에는 작업 현장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내 눈빛이 여전히 그를 똑바로 노려보자. 그는 쇠 파이프를 위로 치켜들고 나를 향해 휘두른다. 위기다. 이 위기 상황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고 싶지는 않다.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간신히 피한 나를 작업반장이 재차 쇠 파이프로 내려치라는 절대절명의 순간 난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그의 낭심을 힘껏 걷어찼다. 중심을 잃고 쇠 파이프를 손에서 떨어뜨리자 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씩씩거리면서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를 다시 손에 집어들고 일어나는 순간 나는 비호같이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그의 급소를 가격했다. 우람한 체구의 작업반장은 고목 쓰러지듯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오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왔다. 그때까지도 급소를 맞은 작업반장은 일어나지를 못했다. 결국 둘 다 경찰서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사태를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해 주어서 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상대방은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를 휘둘러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최하 벌금형이 나올 거라 했다.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폭력전과 우범이 깡패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자는 내가 170도 안 되는 작은 체구라고 얕보았던 모양이다.
현직에 있을 때 범인 검거를 위해 평소 운동을 많이 하고 합기도, 태권도로 단련해 두었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이야. 재고부 마지막 회. 그 일후에 H건설 작업 반장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작업 현장에서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윗선에서 문책을 받아 다른 현장으로 전출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분을 못 이겨 스스로 현장을 그만뒀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지만 내게도 그 불똥은 튕기고 말았다. 용역사무실에서 H건설에서의 오더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여 나를 더 이상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다. 소위 대마찌를 놓는 것이었다. 젠장. 새로운 용역사무실을 찾아 들어갔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금 사람들과 적응해 가는 것은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했다. 이젠 그 어떤 일도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어서 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았다. 이곳저곳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던 중 하루는 작업 현장 중에서 제2건설로 배치를 받았다. 제2건설에는 일꾼들이 이상하게도 기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가 않다.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곳 회사 현장 간부는 일 자체를 매우 타이트하게 시키고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개는 1시간 노동에 5분 정도 담배 피면서 휴식 타임을 갖게 되는데 그곳 현장은 그런 휴식을 용인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에도 수시로 감시, 감독하면서 들볶는다. 더욱더 일꾼들이 그 현장을 기피하게 된 이유는 용역사무실에서 작업팀장으로 지명한 일명 뚱땡이 때문이었다. 팀장은 용역사무실의 노가다권을 통솔하면서 현장 소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이다. 뚱땡이는 40 초반에 100kg에 육박하는 몸집이 우람하면서도 힘이 장사였다. 거기다가 인상마저 엄상구져. 같이 일하는 용역 사람들에게 나이 불문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꾼들이 제2건설로 작업 배치받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다른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일꾼들이 매번 바뀌었다. 용역소장은 가장 규모가 큰 제2건설을 홀대할 수 없어서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나 역시 제2건설의 그런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터. 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도 노가다 세계에선 베테랑급에 속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인데 뚱땡이 녀석은 나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왔다. 참아야 하느니 더 이상 내 성질을 못 이겨 사고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러던 중 뚱땡이와 제2건설 중간 간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다음날 아침 용역 사무실은 팀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나에게 팀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말썽 많은 제2건설 팀장을 맡으라니. 너도 나도 손살에 쪘지만 난 팀장을 맡아보겠다고 했다. 우선 제2건설에서 알게 된 일꾼들의 이름을 메모지에 하나둘씩 적어가면서 팀원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일꾼들도 A급들로 구성하기보다는 60대 이상 몇 명, 베테랑급 몇 명, 중간급 몇 명, 초보 몇 명. 이런 식으로 비율을 맞추어 팀원을 구성했다. 각 조별로 그날 해야 할 작업량을 할당해주고 각 조엔 베테랑급 선임자를 지정하여 그 선임자의 의드하에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최대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심도 유발시키면서 작업 효율은 훨씬 높아졌다. 난 무엇보다 팀원 간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했다. 작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동료 간의 화합을 해치는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러기를 보름여 지나자 용역사무실에서 작업 배치할 때 제2건설 신청자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제2건설 갈 사람 하면 15명 작업인원이 필요한데도 자원하는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했는데 이젠 지원자가 넘쳐나자 용역소장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희색이 만연하다. 노가다 생초보가 막일로 잔뼈가 굵은 일꾼들 틈에서 그래도 살아남아 노가다꾼의 최고봉인 팀장까지 다 해보게 되다니 이젠 하산할 일만 남았나. 하으 내게 그토록 힘겹고 하기보다는 치열하게 느껴졌던 60대 이상 몇 명. 그렇지만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며 제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던 그 노가다판을 떠나야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게 슬픔과 고통이었던 노가다의 추억이 언젠가는 아련하게 떠오르는 한편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날이 있으리라.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부를 노래가 있어요. 만일 당신이 요정 이야기의 놀라움을 안다면 당신은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미래가 있어요.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선한 것을 믿어요.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게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시냇물을 건널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오예,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오예, 나는 꿈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나를 도와줄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목적지는 아주 멀어요. 어둠을 뚫고 나아갈 만큼 가치가 있어요.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선한 것을 믿어요.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게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시냇물을 건널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나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역경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부를 노래가 있어요. 만일 당신이 요정 이야기의 놀라움을 안다면 당신은 비록 실패를 한다 해도 미래가 있어요.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가 보는 모든 것 중에서 선한 것이죠.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나에게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시냇물을 건널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시냇물을 건널 거예요. 나는 꿈이 있어요. 노가다의 추억. 마치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군요. 이 글이 성공한 성공자의 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직까지 고통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고 바닥 탈출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식으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내게 마지막으로 남은 재기에 대한 꿈과 희망이 끈 많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해낸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필사적인 노력으로 바닥 탈출할 겁니다. 연재편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아픈 추억들이 되살아나 가슴속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 오늘로서 연재편을 마치려 합니다. 허접한 노가다의 추억 연재글에 보내주신 다정한 이웃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